개최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동향 특별 세션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간단히 먼저 소개해 드리면은 브릿지바이오의 이정희 대표님, 화학연구원의 김미연 박사님, 그리고 한국파스텔연구소의 김승택 박사님, SCM생명과학의 송순욱 부사장님, 그리고 올릭스의 이동희 대표님이십니다. 각자 본인들이 발표 자료를 이미 올리신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주요한 건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발표를 해주시고 그거를 제가 종합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는 우리 브릿지바이오의 이정규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개요 부분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치료제들에 대한 좀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이제 1990년대에 HIV가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사례에 전 세계적인 대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병을 하고 새로운 이 바이러스가 규명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제약회사들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아주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뛰어들었던 케이스인데 이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발병하고 약 4개월 만에 현재 알려져 있는 이 치료제 프로젝트 숫자만 약 300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도 기존에 있던 약물들에 대한 리퍼플싱이 우선 1차적으로 빨리 나가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새로운 그 몰리큘들이 임상에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HIV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HIV 때는 사실은 새로운 그 레귤러터리 트랙을 만들어서 서포트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레귤러터리 트랙을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든지 전 세계 이 규제 당국들이 문을 굉장히 활짝 열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임상에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제들의 대략적인 이 구분을 보면 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직접적으로 막는 디렉트 엔티바이럴들이 임상에 많이 들어가 있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렘데스비어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리퍼플싱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약물들의 새로운 적응증을 찾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새로운 약물들로 이제 가고 있는 경우는 이제 스파이크 프로틴에 대한 엔티바디가 가장 이제 앞서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서 중증의 증상들이 나올 때 대표적으로 지금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그 염증 반응을 이제 억제시켜줘서 그 후반부의 증상들을 줄여주는 것들로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약물들에 대한 리퍼플싱은 잭 이니비터라든지 IL-6 이니비터와 같은 스몰 몰리큘이나 항체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한 몇 개월 내에 꽤 많은 약물들의 이제 임상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선 한 약물이 정말 획기적인 그런 치료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회의적인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약물들의 이제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지 하는 것도 나중에 혹시 토론의 이슈가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퍼지고 있는데 과연 전 세계의 보험 당국들이 이것들을 어떤 가격에 받아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싸게 내놓겠다고 지금 했는데 얼만큼 쌀지 성공적인데 싸면은 길리아드 같은 경우는 주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얼마 전에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연 신규로 들어오는 항체 치료제들이나 이런 치료제들이 과연 그 보험 당국과 어떤 그 다이내믹스를 할 수 있을지 하는 것도 저희가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약물들의 리퍼플싱의 디렉트 엔티바이럴 혹은 엔타인플루먼토리 그리고 신규 약물들의 디렉트 엔티바이럴 그리고 엔타인플루먼토리 이런 크게 이제 4개의 구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약물의 개발 현황들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한국도 여러 이제 프로젝트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 저희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그게 아니고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파이크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슷한
출발점에서 비슷하게 가고 있고 신규 엔티바이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는 케이스여서 어디나 다 비슷한 정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도해봐도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과학적인 관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약물들이 과연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향후 이제 프라이싱 부분을 개별 여러 국가들과 어떻게 디스커션을 할 수 있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화학연구원의 김미영 과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안티바이럴의 거의 이제 95% 이상이 스몰 몰리큘이어서 실질적으로 안티바이럴을 개발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좀 고민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지금 전략적으로는 현재는 당장 그 코로나 스페시픽한 안티바이럴이 개발되지 않을 상황에서 드러그 프로포징으로 가는 게 어떤 단기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고, 근데 지금 나머지 안티바이럴도 휴먼에 대해서 이제 개발된 안티바이럴 한 90여 종이 있고 질환으로는 9종밖에 안 되지만 그 안티바이럴은 바이러스 스페시픽하게 개발된 약물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책을 세운다고 이제 드러그 프로포징보다는 새로운 신약 물질을 찾아 나가는 게 결국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스몰 몰리큘에서 안티바이럴 개발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 동향이 조금 이제 다양한 기술적 전략으로 좀 이렇게 확대되는 거를 제가 볼 수 있는데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가 될 수도 있겠고 안티바디 세라피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그 이외에도 이제 셀 세라피까지 확장이 돼서 다양한 기술이 총동원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를 치료제 측면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진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러그 프로포징이 실질적으로 바이러스를 스페시픽하게 타겟팅하는 그 전략이 아니다 보니 개발된 렌데스비르라든지 상품명으로는 아비간을 하지만 파비피라비르 또 그리고 그 레버비르, 클레비딘, 케미칼제, 네비클레비딘인데 이런 물질들이 누클레오타이드 언더독이어서 그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브로드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이제 그런 물질들이 효과는 어떤 바이러스 스페시픽하게 크게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안티바이럴 효과가 검증이 되고 어느 정도 독성이 없다는 게 이제 확정이 된다 그러면 단기간에 그걸 사용할 수 있겠고 대신 좀 더 안티바이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페시픽한 안티바이럴을 처음부터 힛 말고부터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그 프로세스를 전통 프로세스를 다 밟아서 가야지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은 그동안에 휴먼한테는 말도한 감기 정도의 그 증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이러스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크게 이걸 치료제를 하거나 이게 백신을 하거나 이런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실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사르스가 나오고 2012년도에 이제 머스가 나와서 국내 2015년도에 넘어왔고 이제 두 번의 그 어떤 아웃브레이크가 나왔지만 그게 팬데믹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는 못했지만 트랜스미션 그 전파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좀 이렇게 지나가는가 보다라고 경계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이 정도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만 아무리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진짜 그 사르스 코로나2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크게 이제 뒤통수를 맞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 비극적인 상황이 됐는데 이 사르스 코로나2는 같은 사르스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나왔던 그 광동에서 나온 그 사르스1이라고 이제 저희가 하는데 그 사르스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개발했던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다 보니까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또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안티바이럴을 개발할 때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바이러스 스페시픽한 걸 가려면 꼭 이 사르스 코로나2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스페시픽한 거는 코로나 어떤 사르스 또는 코비드 X가 나오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서 또 이번 가을부터 또 우리가 모르는 몇 년 후에 또 다른 종류의 사르스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사르스를 브로드 스펙트럼으로 극복할 수 있는
안티바이럴 개발 이제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는 이제 신약 개발 자체가 당장 급한 게 어떤 그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물질을 찾는 게 지금 포커싱이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이제 다 각 분야에 계시는 연구자라든지 기업은 진지하게 이 사스 코로나 신약 개발에 좀 더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리스크는 있죠. 실질적으로 이 사스가 다시 재발생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저희가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좀 리스크는 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신약을 타겟을 뭘 해야 될지 엔트리를 해야 될지 폴리모리를 해야 될지 이밀 리스판스를 조절해야 될지 프로티즈를 해야 될지 이런 다각도의 전략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임상을 어떻게 그 당시 이제 물질이 발굴되더라도 임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이 국가 차원에서 이제 수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과학연구소에서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같은 게 있습니까? 화학연구원에서는 지금 제가 추경을 받아가지고 드러비 풀포징에서 실질적으로 물론 파스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완전 어그레이드 되는 건 아니고 바이오에서는 드러비 풀포징에서 그런 것들을 그 스트럭처 앤 액티비티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거기서 또 다른 물질들을 확장해 나가서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들을 다시 재발굴, 그 드러비 풀포징에 또 다른 한 번 더 단계에 나가는 걸 알고 있고 연구원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저 스크린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게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한국파스텔연구소의 김승택 국장님 발표 주시죠. 예, 제가 오늘 그 세션에서 이제 발표드린 내용은 실제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한 이제 약물 재창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보면은 특별히 저희가 좀 약간 다른 때보다 뭐 저희 국내적으로뿐만 아니고 국외적, 전 세계적으로도 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희가 그 전서부터 메르스 주로는 이제 메르스에 대해서 신약 개발을 쭉 해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김명 학생 계시는 화학연구원에 이제 같이 공동연구팀으로 해서 쭉 해오고 있었고요. 스크린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메르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팬 코로나 바이러스 엔티바이럴 액티비티를 위해서 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2년 전에 벌써 저희가 확보를 해나갔고 이미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딱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게 일단 질병원에서부터 바이러스를 분양받기 전에 일단 사스하고 이번 사스2가 굉장히 유사하니까 아마 이제 약효성도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일단 갖고 있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일단 FDA에 승인약을 갖고 약 3,000개 정도 약물 라이브를 쫙 했고요. 이제 거기서 일단 출연해서 한 35개 정도 출연했고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많이 추천하시는 그런 약물도 포함해서 한 48개 정도 약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스크린을 하는데 일단 한번 추려놓고 굉장히 확률이 높은 애들을 갖고 다시 이번에 질본에서 받은 바이러스를 갖고 스크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한 질본에서 바이러스 분양받은 기준으로 따지면 한 4주 안에 저희가 굉장히 빨리 이제 결과를 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저희가 늘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24개 정도, 다른 이제 IC50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한 24개 정도 약물을 저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히스로 이제 좀 캔디데이트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라는 게 단순히 뭐 IC50 그것만 갖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단독으로 했지만은 그 외에 다른 외국 연구팀으로부터 서로 약간 크로스 체크 될 수 있는 그런 약물들 한 두 가지를 선정해서 조금 더 이제 더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시클레소나이트라는 이제 사실 천진약인데 여기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온 게 있고 해서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걸로 해서 지금 이제 연구자 인상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경증 환자 141명 대상으로 해서 연구자 인상 들어갔고 또 하나는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여기 구충제인데 사실 말도 많고 탈만 구충제입니다만 이게 사실 뭐 저희가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예전서부터 굉장히 이게 굉장히 이게 항반수 활성을
이게 갖고 있는 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메르스나 사스였을 때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였냐면은 구충제다 보니까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근데 요런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국내에서 연락이 생각으로 많이 왔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쪽 분들한테 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참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어떻게 해서 요거를 보니까 다른 증상에 대해서 이분들이 개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마침 요 니크로사마이드라는 게 이제 항바이러스 활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요거를 지금 항바이러스에서 한번 다시 리포지셔닝 하라는 그런 시도를 지금 저희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덴마크에서 있는 어떤 회사에서 지금 임상 일상을 지금 시작했나 그러고요. 그 다음 뭐 국내에서 한 회사가 지금 저희와 같이 협력해서 지금 요거를 지금 이제 동물 실험부터 시작해서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7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연구했던 게 어쨌든 지금 굉장히 빨리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또 임상 시험 들어가 있다는 걸 뭐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조금 이제 생각해 본 거는 요번 아까 뭐 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지 그런 건데 요번 경우 특별히 더더욱 굉장히 이제 국제 협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HIV 케이스도 이제 언급이 됐었고 그런데 워낙에 이게 트랜스미션이 워낙 너무 이제 잘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WHO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국제 협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각 분과별로 이게 거의 매주마다 지금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그거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감염병 연구와는 다르게 이게 서로 이제 중첩되는 그런 부분 노력들을 가급적이 좀 피하고 서로 이제 그런 결과들을 좀 공유하면서 가급적이 빨리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게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동물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이제 대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에서도 이런 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나름 좀 꽤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충제 관련해서 이제 저희랑 같이 협력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 혈장 치료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단일클로 항체 관련해서 지금 개발이 많이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까 김예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약물 재창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사실 뭐 지금 사스 있었고 메르스 있었고 이번에 사스 2 그래서 이게 어쩌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정말로 대비를 해야 될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단 자체도 그렇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로 이제 팬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안티바이럴 액티비티를 갖고 있는 거를 약물들을 좀 개발을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약물 재창출은 아무래도 그 스페시피시티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좀 더 약물 이렇게 활성이 좋은 거를 개발하는데 뭐 저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바이러스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게 지금 항바이러스 약물로 비교적 성공했던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 RDRP, 그 RNA 폴리머레이즈 인히비터나 아니면 뭐 프로테이즈 인히비터 이쪽은 비교적 꽤 성공 사례가 꽤 많고요. HIV나 아니면 HCV 같은 경우 꽤 성공 사례가 많고 그래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컨저브드 리전을 좀 타겟팅하는 그런 엔티바이러를 좀 개발을 해갖고 이번에 사실 렘데스비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최소한 이게 임상을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존 연구를 한번 다 끝내놓고 한 임상 일상 정도까지 안전성 확보해 놓는 그런 어떤 약물들을 약간 전략 물자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좀 비축을 해줬다가 이와 같은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터지면 바로 임상 2상 내지 3상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은 SCM 생명과학 송순옥 부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세포치료제를 가지고 코비드-19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현재 효과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초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스.gov이라는 사이트에 등록된 세포치료제를 가지고 코비드-19을 치료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을 보니까 성체적인 세포 중에서 메센카멜 스템셀이라는 조기세포를 사용하는 임상시험 건수가 17건 되고요. 그 다음에 MSC, 메센카멜 스템셀 데리버티브라고 할 수 있는 조기세포 유래 엑소점을 사용하는 임상시험 건수가 4건, 그 다음에 조기세포 말고 NK세나 수제자세포 같은 다른 면역세포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6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27건에서 그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주기세포 치료제가 코비드-19 같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기세포 치료제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저희도 급성 췌장염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코비드-19 질환의 그 진행 과정을 보면 이제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얘기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들이 굉장히 단시간 내에 높아지고 또 엔타이사이토카인인 IL-10 같은 사이토카인은 굉장히 감소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주기세포 치료제는 이런 면역세포들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엔타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런 사이토카인 스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주기세포 치료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그 타겟을 타겟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 환자 전체의 면역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한 갖고 있어서 장기적인 효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현재 세포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저희가 찾은 여러 가지 그 치료 메커니즘 중에서 이제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나 엔타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들이 급성 췌장염 모델이지만 이런 면역 세포들을 조절을 해서 컨트롤될 수 있고, 또 IL-10이라는 엔타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들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기세포와 또 조절 T세포라는 T세포 간에 서로 인터랙션이 일어나면서 스티뮬레이션 받은 조절 T세포로부터 IL-10이 많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로 저희가 충분히 주기세포 치료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의사 같은 경우는 따라서 급성 췌장염 주기세포 치료제를 자궁증 확장하는 전략으로 해서 코비드-19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한 이제 그 주기세포 치료제가 장기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 중증 아토피 임상 시험을 통해서 볼 때 주기세포 치료제 치료를 받은 후에 한 환자는 30개월, 또 다른 환자는 19개월 정도 다른 추가적인 치료 없이도 장기적인 효능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보면 주기세포 치료제 개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저희가 코비드-19 치료제 개발 전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에 개발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갖고 리퍼포싱하는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기존의 항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제가 개발됐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그런 효능은 완전하게 발휘되지 못하는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맞춤형적인 그런 치료제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전략으로는 병용 치료제 개발 전략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에이즈 치료제도 한 15년, 20년 이상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개별적인 치료제들이 개발이 됐는데 결국에는 3가지 이상의 치료제를 같이 병용하는 그런 칵테일 요법이라는 방법을 해서 현재 치료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들이 이제 변이가 쉽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제로는 완치를 시킬 수가 없다는 점이죠. 따라서 저희는 처음부터 아예 병용 치료제 개념으로 전략을 세우고 치료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병용 치료제가 가능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케미칼 치료제, 항체 또는 혈장 치료제, 플러스 또 주기세포 치료제 이런 서로 다른 치료제들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면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케미칼 치료제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항체 또는 혈장 치료제 또 주기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이 컨비네이션으로 치료를 들어간다면
더욱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예 초기에 지금 현재 범정부 지원단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우리나라의 특이적인 개발 전략으로 이런 병원치료제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올릭스의 이동기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그 세션에서 발표한 내용이 저 올릭스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RNA 간섭, RNAi 기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게놈을 직접 타겟팅해서 바이럴 프로테인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그 siRNA 치료제 전략을 지금 통해서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엔아이라 그리고 서너믹스 그리고 한국 올릭스 이렇게 세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siRNA 치료제 개발을 디클레어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siRNA와 같은 그 올리고액산 치료제의 경우에 한 바이러스 치료제로 굉장히 아이디얼하다고 오래전부터 개념적으로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핵산 시퀀스를 타겟팅하기 때문에 여러 코로나 바이러스에 컨서브된 그런 시퀀스를 타겟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RNA 바이러스들이 이제 그 돌연변이에 의한 바이럴 에스케이프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데 멀티플 시퀀스를 동시에 타겟팅함으로써 그런 바이럴 에스케이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RNAi 치료제의 경우에 한번 투여한 이후에 효력 유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어떤 감염 위험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투여를 함으로써 일종의 예방약 혹은 숏텀 백신으로서의 그런 그 작용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런 RNAi 플랫폼이 일단 세팅이 되면 플랫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호흡기에 흡입 제형을 통해서 우리 siRNA를 폐 조직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세팅이 되면 그 플랫폼이 고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경우에 이 siRNA 내부에 들어가는 시퀀스만 바꿔줌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이 신약 후보 물질 도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릭스도 그냥 막 시작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꽤 오랫동안 그 특발성 폐섬유와 IPF 치료제를 흡입 제형으로 siRNA 치료제를 개발을 이제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그런 흡입 제형 플랫폼이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럼 이 플랫폼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용해 보자라고 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약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그 감염병 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방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그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의 경우에는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신규 치료제 개발을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나타났다 그래서 연구소에 가서 우리 이거 개발해야 되지 않냐는 연구원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이거 우리가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사스나 머스처럼 한번 왔다 가면 뭐 그 다음에는 이게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 이거를 만들어 보겠냐 그래서 일단 하자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실은 뭐 월드와이드 팬데믹이 일어날 줄은 몰랐었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적 동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월드와이드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준비된 치료제의 경우에 이 포텐셜이 막대한 경제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드러그 리포지셔닝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다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은 어떤 국가 방역 시스템, 내셔널 디펜스 시스템을 하나로 인식해서 국가가 기업의 개발 활동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화학 테러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만드는데 그 방독면을 그 개인들이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뭐 생화학 테러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 이번에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 전략의 우수성에 대한 굉장히 깊은 냉철한 과학적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학계, 산업계,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이 다양한 신약개발 플랫폼이 국내에 형성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국내의 진단키트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제조업에 기반한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실제로 지식 기반 산업인 신약 개발의 국내 토양이 아직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향후에는 어떠한 치료제가 나왔을 때 외국에서 나온 치료제를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진단키트를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반대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치료제 분야에서 외국의 종속 혹은 소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국내의 신약 개발의 이 토양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오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제3차 세계대전은 바이러스하고의 전쟁이다 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게 사실은 현실화됐어요.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2009년에 신종플루 왔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신종플루는 2009년 5월에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에 바로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WHO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신 만드는 회사들은 다 제네바를 불렀습니다. 그래봐야 뭐 전 세계 10개 안 되죠.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유엔 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으로서 얘기한 게 이겁니다. 이 팬데믹은 사실은 개인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방금 우리 이동희 대표 말씀하셨듯이 치료제가 됐건 백신이 됐건 이걸 돈을 들여서 열심히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그땐 개발하면 쓰지를 못하고 지나가면은 그냥 이게 묻어버립니다. 뭐 렌드시비리 같은 거는 이제 이거를 했다가 다시 이런 기회가 오니까 또 찬성했겠지만 그게 없으면은 그냥 그 막대한 연구비하고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팬데믹에 한해서는 개인 기업들에게 하기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2009년 때 그래도 우리가 잘 대응을 한 거는 그때는 사실은 신종플루는 독감 백신 일종이니까 우리가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치료제는 그때 이제 오셀타미비르, 러시아에 타미프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GSK 리덴자, 그 이제 자나메비르, 코로 분사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백신도 사실은 이제 독감 백신에서 H1N1이라는 그거 서브 유닛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뿌려서 9월부터 백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나 질병관리부서는 그러면은 나오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어떤 순서로 맞춰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제일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투여한 분이 학생분입니다. 학생분을 제일 먼저 투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면이었습니다. 의료진 투여하고요. 군인들 투여하고 해서 임산부하고 노인을 사실 제일 뒤에 투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우리 생각하는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번 코로나19처럼 이제 치료제도 없고 백신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태가 된 거죠. 자,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를 우리나라의 3대 성장 동력 축으로 삼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떠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특이한 케이스, 이거에 그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분야에 대한민국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진단키트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 쪽에 정말 잘하려면은 사실 우리의 이제 과학 수준이든 우리 인력 풀들은 굉장히 글로벌해서 떨어지지만 않을 만큼 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협력을 잘해서 그거를 좀 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하여튼 여러분들 좀 생각한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제 코비드 19 같은 경우는 한국이 아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초기에 대응도 빨리 했지만 그 진단 관련돼서 민간하고 공공, 이제 프라이빗 퍼블릭 간에 굉장히 빠른 협력이 있었고 그 허가도 굉장히 신속하게 내줘서 초기에 뭐 일부 뭐 정확성의 이슈가 있다고 하지만 신속하게 나가면서 이제 고쳐나가는 그런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 아주 잘 됐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치료제나 백신으로 가게 되면
진단과는 다른 규모의 예산, 기간, 그 다음에 리스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소면 연구소, 그 다음에 치료제 개발에 어떤 레귤러터리 프레임워크이면 프레임워크 이런 부분들을 민간과 이 퍼블릭이 좀 협력을 머리를 많이 맞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안정적인 연구가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뭐 제안을 한다면 현재 임상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프로토콜 간의 그 일관성이라든지 정말 이 엔드포인트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하모나이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이슈가 생겼을 때 이 정부에서 민간 업체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마스터 프로토콜을 임상을 하기 전에 혹은 하면서 이제 만들어서 그 프로토콜 내에서 같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협력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얘기 드리면 지금 이제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그런 스크리닝 시스템이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개별 기업이든 여러 기관들이 이게 시스템이 좀 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해서 정말 이런 그 모든 컴파운드가 한 곳에서 똑같은 시스템화해서 되면은 훨씬 더 그런 결과를 보는 것도 좋고 이 웨이스트가 적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아무래도 지금 약간 범정부 차원에서 그런 실무 추진단 만들어져 갖고 지금 이제 정출연 뭐 이런 데도 있지만 기타 이제 민간 연구소 같은 데서 이제 뭐 약물 재창출이든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제 연구하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스크린 장비를 사용하고 항바이러스 활성을 이렇게 좀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화학연구원도 지금 아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서 저희가 사실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이제 요청한 그런 연구하느라고 사실은 그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사실 신경을 잘 못 썼는데요. 아마 이번 달부터 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수요를 좀 받고 또 이렇게 모아갖고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스몰 몰레큘 인히비터 쪽으로 좀 하고 또 저희한테 지금 현재 요청이 들어오는 거 보면 보고하고 주로는 이제 그건데 또 다른 것들이 보면 이제 항체 치료제로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요청을 받고 좀 약간 그런 식의 지금 페이퍼워크 하고요. 실제로 지금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스몰 몰레큘이나 항체 쪽으로 이제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하신 그런 그 siRNA가 됐든 아니면 이런 세포 치료제가 됐든 이런 것들하고의 콤비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그런 데이터도 사실 우리가 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약간 저희가 지금 했던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긴 한데 이제 말씀하신 세포 치료나 siRNA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이미 저기 뭐 논문을 통해서 이미 다 오픈됐는데 저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지금 이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희한테 한번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걸 갖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변경해서 그런 엿세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같은 맥락이지만 약간 다른 시각의 차이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이제 저는 기초나 백신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개발하는 전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항상 봐왔던 그런 시각이 아니라 조금 다른 시각에 갖고 얘기하는 분들의 조언을 들은다면 또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다른 유형의 치료제들을 같이 컴비네이션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기초 백신 치료제 개발하는 다른 분야의 그 연구자들이 같이 협력해서 팀을 이루어서 하는 전략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뭐 말씀하셨지만 그 요번에 그래도 보니까 민관 협력이 약간 많이 잘 이루어진 것 같고 네. 특별히 요번에 이제 특별히 뭐 과기부나 저기 복지부 쪽에서 관련해서 또 식약처 쪽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예정보다
보다 훨씬 더 이런 부분 승인 절차나 기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간소화시키고 단축시켜서 해주신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은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환자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미 임상시험 승인 난 경우에도 이게 환자 리크루팅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임상시험이 제대로 될 건지 오히려 이게 약간 염려하는 상황이 됐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임상연구의 프로토콜 부분도 좀 약간 좀 통일해서 좀 하자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백신에 관해서는 연구 없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는 또 하나의 강점이 우리가 국제 백신 연구소라는 게 있죠. 그게 여태까지 97년에 사실 설립돼서 한 20년 이상 그렇게 많은 각광을 못 받고 있다가 이번에 아주 크게 이 한몫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정말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개발하면 글로벌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지금 이제 라이트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하고 아시겠지만은 그다음에 정부하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같이 펀드를 내서 그런 일종의 감염병종이든 이런 문제를 같이 개발하는 쪽이니까 그런 거를 잘 좀 이용해서 글로벌에서 보기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글로벌한 장점들 이런 거를 좀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뉴스에 보면은 이제 그 세계 30개국이 치료제 백신 진단 키트 개발로 지금 10조 원 정도의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도 5천만 원, 한 600억 정도로 기부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돌아오는 건 없는데 그런 걸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그 돈을 국내에서 써볼 수 있게끔 그런 국내 기업들이나 국내 연구기관에서 치료제나 백신 진단 개발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정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정부하고 해서 잘 안 풀린 하나가 스탁파일입니다. 이런 팬데믹 같은 거는 뭐 치료제가 됐든 백신이 됐든 스탁파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실천하시는 도 많지 않고 그거를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그렇게 돈을 들여서 개발하면은 정부에서 스탁파일링을 해서 좀 그 기업들에게 그런 보상이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혹시 다른 것들도 좀 말씀하실 게 있으면 그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 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을 정리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환자들도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고 환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늘리고 또 많은 분들이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코비드-19 질환 또 다른 질환들도 포함해서 이런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임상시험 사이트를 관리를 하는 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뭐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에 좀 바라는 게 없습니까? 네, 저는 뭐 국내 치료제 분야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 전반 분야에 대한 이제 그 성장이 필요한 거고 그 중에 특히 감염병 쪽은 더욱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분야라는 걸 이제 좀 다 동의를 하셔서 그 이번 상황을 계기로 좀 기본적으로는 좀 더 바이러스하는 연구자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자 바이러스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패토제닉한 그런 바이러스를 만지고 거기에 대한 에피커시를 보고 이런 연구를 이제 좀 더 그 개발을 가까이 갈 수 있는 홀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많이 양성이 되어야지 이 분야가 좀 더 제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좀 더 첨언해서 지금 아마 이런 그 액티비티들을 구상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국립암센터라든지 국제 백신 연구소처럼 이런 감염성 질환의 어떤 그 허브를 이 R&D 특히 사실은 그 초기 단계의 이 리서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개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 이번에 너무나 세계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소를 잃어도 외압관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국제적으로 한번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정부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제약회사 이제 바이오텍 이렇게 합쳐서 이제 역사를 보면 이제 바이오텍은 한 20년, 제대로 한 20년인데 그동안 이제 뭐 증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많았죠. 한 게 뭐가 있느냐, 과연 눈에 보이는 게 뭐냐 하는데 치료제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고 믿고 특히 진단 같은 경우는 사실 증권 시장에서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렇고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정말 배고프게 사업을 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뭐 한두 업체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정말 힘들게 서바이벌을 하면서 쌓아왔던 그 노하우하고 경쟁력들이 이번에 확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 혹은 뭐 기초연구, 이 바이러스 연구 이런 것들이 장시간의 좀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한번 좀 인식을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처럼 이 바이러스라든지 이 팬데믹 상황을 누군가 제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언제 할지 모르는 일을 지금 뜬금없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너무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를 대비할 수 있는 국가의 뭐 연구, 뭐 방역 여러 가지 체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네. 아직 아까 이제 프라이싱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정말 예산 신경 안 쓰고 막 쓰고 있는데 정말 치료제가 나왔을 때 어떤 값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 뭐 개별 기업, 뭐 정부 연구소 이런 모두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과연 사회적인 비용이 어디까지가 되고 이런 걸 어느 정도까지 부담을 하고 만약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민간업체는 어느 정도까지 기본 수익을 어느 정도까지 잡겠다라는 그런 좀 합의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도 아무리 좋아도 비싸게 못 받거든요. 그리고 시즌이 지나면 사실은 스탑파일링 해주면 그 사람들은 손해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익과 비용 부분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분산을 할지 하는 것들도 좀 협의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따로 뭐 새롭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 이제 연구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을 게 이 감염병이라는 게 아까 이제 계속 그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게 뭔가 막 지원해 줄 것을 하다가 이게 싹 지나면 누가 그랬다는 듯이 다 잊어버려요. 네. 근데 이게 뭐 누구 잘못은 아니고 굉장히 인간의 보편적인 이제 성향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거듭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교훈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인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 뭔가 좀 지속적으로 이게 약간 기초 체력이 이제 자주 얘기되는 것처럼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은 이런 게 왔을 때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요새 백신 쪽에서도 많이 얘기했었고 아까 뭐 이동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SIR이나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를 잘 확보해 놓고 해놓으면은 또 이런 경우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따라잡지 못할 그 정도 위상까지 이번에 아주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졌어요. 뭐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점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하여튼 이번 정부에서는 우리 방금 말씀하시는 건 기초연구 쪽이든 아니면 기업체들이 협력해서 좀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또 필요하면 스타파일까지도 그런 염두에 두는 그런 총체적인 좀 기획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 사태를 계기로 한번 글로벌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협의는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